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미국 외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도 5월 3일 이전에 함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예고와 함께 바로 우리나라 저희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공매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중단됐던 공매도가 바로 오늘 다시 전격 재개됐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한켠에서는 두려움도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공매도 재개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관세부터 상호 관세까지 트럼프발 관세 태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4월 운명의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관세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어쩌면 잔인한 4월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약속이 된 자동차 관세 그리고 윤곽이 나오게 될 상호 관세까지 이야기 살펴보고요. 그 파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철강 알루미늄에는 품목별 관세가 매겨졌고요. 그다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중에서는 자동차가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4월 3일부터 외국에서,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고 자동차 부품도 포함입니다. 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고 파급 효과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이제 관세 폭탄이 지금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다음 달 4월 3일부터입니다. 네.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부품까지 네. 이제 이 관세 폭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미국 자동차 제조업을 쇠퇴시킨 세 개 국가로 한국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일본이요? 꼽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죠.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은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한 17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70만 대가 미국에서 생산을 했고 100만 대는 이제 배를 동원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량입니다. 네. 이 100만 대가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 GM입니다. 네. GM은 지금 한국에서 만든 대부분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군산 공장 철수에 이어서 네. 부품 공장까지도 철수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품 역시 미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 여기에다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분까지 더하게 되면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죠. 우선 업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 달 비상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우리 차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GM이라는 브랜드의 차가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니까
자, 우리의 한국에 있는 GM 공장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암울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가 타격을 받죠.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도 우리 한국차 좋아하잖아요.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독일차 좋아할 텐데 또 가격이 오를 테니까 25%씩.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아마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부터 미국 차를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혹시 자동차 관세도 협상용으로 좀 이렇게 딜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네네. 있습니다. 네. 우리 희망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부가 여기 또 상호 관세는 또 별도입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이 체감, 인플레이션, 차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미국인들은 모조리면 미국 차만 사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외국차 가격이 오르게 되면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그 라는 이제 얘기예요. 반론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처럼 협상의 어떤 카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네. 부과를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꾀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미국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다주는 협상일 경우만 허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이러다 보니 관세 쓰나미가 점차 이제 미국 경제에도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럴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2자릿수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사실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관세 그리고 후 이 협상 전략으로 결국 양자 협상을 통해서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 둘씩 이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특히나 이제 먼저 예고했던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상호 관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건 관세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이라든가 비관세. 그렇습니다. 환율 정책이라든가 여기에다 이제 이 부가세와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전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20%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될 경우에는 물건값이 갑자기 1.45배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상호 관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후반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자동차 관세 협상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일본차, 독일차 함께 관세를 맞는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관세가 이제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지금 한 최대 한 10조 원 가량의 이제 영업이익 감소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지난해 국내 생산의 한 35%가 이제 생산분의 이 양이 이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1위죠, 미국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대미 수출이 최대 12조 원 넘게 줄어들고 차량 한 대당 최대 8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는 과거부터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합니다. 우리 국내산 자동차보다도 현지 생산 비율이 20에서 25%가량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제 타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앞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기가스와 관련된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서 좀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현대차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 준공실 가졌던 메타 플랜트를 기점으로 해서 연산 30만 대를 50만 대, 중장기적으로 100만 대까지 확대해서 현지 생산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제 현지 생산 확대는 이제 공급망 조정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 단기적인 피해는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현대차 그룹이 31조 투자를 미리 앞에서 30조를 했는데 바이든 때 합쳐서 60조 투자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안 해줄까라는 이제 그런 마지막 여지, 그리고 반사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비관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한 줄기 빛 뭐 없을까요?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 맞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 자동차 네.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세 대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오히려 유리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40에서 이제 기아차는 한 44% 가량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주 준공식을 한 이 현대차 메타 플랜트의 경우 당초 이제 연산 30만 대에서 50만 대, 나중에 이제 10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공장 가동이 이제 이 현실화되면 본격화되게 되면 예.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관세 회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현지화 속도가 좀 빨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한국 차가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제 이 빨리 진출하고 그리고 현지 생산 능력을 캐파를 많이 늘린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관세 위기 속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미국 차는 어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결국 이야기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차를 산다면야 뭐 미국 차는 승승장구하겠지만 이 이론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GM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꽤 생산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GM과 포드와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 내 미국 내 생산 비중도 높지만 네. 그러나 멕시코나 캐나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는 우회 생산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연간 총 1,600만 대 차량이 판매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수입차입니다. 네. 그리고 조립 차량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GM이나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이제 미국 업체들도 연간 한 1,100억 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은 한 현지 시간으로 대당 한 5,300달러, 4월 3일 이후에 예. 대당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미국 차도요. 맞습니다. 특히나 포드나 GM의 영업이익도 최대 30% 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워낙 높은데도 네, 불구하고 100%죠. 네. 여기는 지금 해외 부품 사용이 많습니다. 해외 부품 사용으로 인해서 이번 관세 폭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 부활을 이제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미국 제조사들 역시 이 피해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까지 가볼 텐데 앞서 GM은 우리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포드 정도가 미국의 생산량이 높은데 포드도 부품은 또 수입하거든요. 테슬라는 100% 미국 생산이기는 하지만 부품까지 가면 어때요? 또 여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서 네. 직접 이제 테슬라를 시승해서 이제 구매하는 이제 어떤 쇼맨십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 리스크는 CEO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죠. 그대로 반영이 네. 되면서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100% 생산해내기 네네. 때문에 관세에서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유럽의 판매는
1년 전에 비해서 급감했죠. 40% 네. 넘게 급감했고요.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시장점을 1위를 중국의 비아디한테 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전기차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친환경을 배제하고 다시 화석연료로 회귀로 얘기하다 보니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나 고가 전기차는 지금 사실상 이제 저가인 이제 중국산 시장이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완성차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배터리라든가 이 해외에서 이제 부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20에서 맞아요. 30% 네. 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고가이면서 이제는 관세 부과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페라리나 이런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구매 상관없이 그들만의 차요. 그렇습니다. 네. 그들만의 차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가격이 높은다고 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 뭐 테슬라 이런 회사를 빼고는 미국의 빅트로이트 3사 그리고 이제 테슬라 역시 완전히 관세에서 이제 비켜나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이 이제 4월 2일이 되면 품목별이 아닌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실은 이야기가 더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플러스 20이 더 붙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 차들은. 네. 지금까지는 철강, 알루미늄, 네. 자동차였어요. 근데 전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국가별. 20%, 네. 물론 이건 밝힌 건 아닙니다. 외신들의 전망인데요. 아마 이제 국가별로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참모진들한테 더 강경하게 관세 정책을 해라라고 이제 주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트럼프는 보편 관세 재추진까지 고려하면서 관세로 재정 수입 확대 그리고 제조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이른바 덜티 15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국가의 15%에 해당하는 15개 국가가 상호 관세에 타겟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나라가 이 덜티 15에 포함될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기록한 국가들 순위 그대로입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 관세 확대를 좀 자제했던 것을 실수로 평가하면서 당시는 우리도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철강 쿼터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호 관세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는 품목별이고요. 이것 외에 4월 2일 날 관세가 또 나온다라는 건데 이제 상호 관세를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받아치겠다라고 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강경하거든요. 각국의 대응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단은 좀 숨죽이고 보고 있는데 강경한 국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만큼 각국의 대응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네. 우선 캐나다, 멕시코는 다소 강경한 이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이미 트럼프의 보복 조치 시행 계획을 통보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받은 것만큼 바로 돌려준다. 맞습니다. 나오면. 네. 유럽연합도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 또 금융기업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역시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반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틱톡 매각에 협조한다면 매각 협조한다면 중국 깎아준다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예. 보였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을 통한 이제 어떤 타협점은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좀 한 발 물러섰어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재회를 요청하는 조금은 신중한 접근, 일본다운 접근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중국한테 너무나도 유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아직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이 대목에서 WTO는 뭐 하나, 세계 무역기구 뭐 하나 아시겠지만 완전히 여기도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크게 보면 분담금인데 미국이 안 냅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WTO 예산액이 한 3,700억 원인데 여기에 10%가 넘는 미국의 분담금 378억 원을 체납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지급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왔던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WTO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지금 WTO 상소 기구를 마비시키면서 WTO 탈퇴를 시도하는 등 국제 기구를 무력화하면서 네. 보호무역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 역시 WTO가 관세 분쟁의 중재자로 좀 주목을 받으니까 이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에 맞서서 WTO의 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WTO 불신이 맞물리다 보니 자유무역 체제가 자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이제 글로벌 통상 질서의 어떤 재편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품목별로는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아있는 두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입니다. 의약품은 뭐 그렇다 쳐도 반도체가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된다. 이건 정말 더 첩첩산중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이제 자동차에 이은 다음 관세 타겟으로 지목을 하면서 국내 업계의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약 7% 정도여서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반도체는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HBM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관세 부과 범위가 과연 반도체가 들어간 원산지 규정을 따져볼 것인지 여기에다 이제 이 이들 지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반도체 함량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가전까지도 걸리겠네요, 자칫. 맞습니다. 네, 우리 K 가전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정말 2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리고 함량 기준 관세가 좀 도입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타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물론 국내 업체들은 이제 현지 생산 이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현지 공장 건설에 지금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서울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열렸거든요. 자, 소장님, 한국, 일본, 중국 이때는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 한일중에 함께 모이는 대비책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지 이걸로 좀 마무리해보죠. 그렇습니다. 이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어제 2019년 이후 이제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무역 질서 수의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3국은 어쨌든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협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WTO의 개혁과 기능 회복, 또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통제 강화, 또 녹색,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대응책보다는 원론적인 좀 수준에 그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한일 양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이 나서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다만 트럼프의 의도는 이 제조업 부활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정말로 미국 시장 공략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좀 불가피한 선택인데 포장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현대차가 31조 원, 대한항공이 48조 원. 그것도 있어요. 이외에도 포스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미 투자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발표하면서 우리가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키우는 그렇죠. 수단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네.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에너지 수입 확대는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미 일본과 대만이 먼저 손을 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경제성이 이유가 있지만 세 개 국가가 모이면 십시일반 좀 부담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 향후 4년 동안 이전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도 더 많은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 이런 점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일본, 중국만 믿지 말고 유럽 연합까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WTO 이의제기 등 외교적 대응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중 의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 미중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유연한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공매도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투자자들의 우려가 아주 크죠. 바로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17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 한켠에서는요, 너무나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K증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공매도 개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요번에 금지됐던 거는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불법 공매도라는 거는 또 뭔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요 개념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일단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각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한 푼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빌려와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매입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가격에 주식을 팔고 그 차익만을 가져가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거래 융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반대 케이스,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주식을 먼저 빌려오죠. 네. 빌려온 다음에 매도를 합니다.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8,000원에 주식을 되사서 빌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갚고 나면 10,000원에 팔아서 8,000원에 되사서 갚았기 때문에 2,000원 그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은 어떻게 저지르는 겁니까? 일단 공매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일반적인 불법 행위가 무차입 공매도, 소위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 이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일단 빌려온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는 거래 행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체결이 되면 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커버를 하는 방식이 무차입 공매도거든요. 네. 사실 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 과거에는 합법이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합법이었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못 빌려와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매도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 2023년 11월 5일 날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거든요. 네. 전면 금지의 이유가 뭐였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무차입 공매도가 일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불법 행위 자체를 조금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었었고요.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갖춰져서 이제 전면 재개되는 이렇게 수순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17개월 전에 전격 공매도 금지는 이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조사라든가 뭐 누가 잘못했나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판결이? 거의 대부분 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예.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체로 약 850억, 정확히는 835억 내외 정도로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거든요. 네.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무차입 공매들이 적발이 되었고요. 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835억 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예. 자,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개선된 것 맞아? 하고 이제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개선이 됐고 시스템은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NSDS라고 불리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은 대차 잔고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어야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무조건 주식을 빌려야만 시작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대차 잔고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예스가 되지 않으면 아예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 지금까지 21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공매도 주문이 증권사를 경유를 해서 거래소에 제출이 됩니다. 위탁받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는데 이 증권사들도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증권사에게. 증권사에 예. 대해서도. 그래서 증권사들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공매도 주문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무차입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지금 제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그 공매도 주문들이 한국거래소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집중되는 거래의 주문하고 그다음에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차 잔고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 두 개를 매일매일 비교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전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후 거래가 끝난 다음에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공매도 주문이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주문을 낸 주체들이 얼마만큼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개를 매일매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가 만약에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따른 고발 조치라든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약 99% 정도가 사전적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롤오버라고 상환 기간에 대한 뭐 이슈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유튜브, 뭐 이런 SNS라든가 네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뭐 외국은 90일이다 하고 우리는 뭐 계속 롤오버로 해서 끝도 없다 막 그런 지적 많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사실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지셨던 게 담보 비율에서의 차이, 네. 그다음에 상환 기간에서의 차이, 이 두 가지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동일하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예.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상환 기간을 살펴보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명목적인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차입을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차입을 할 수가 있죠. 네. 다만 이렇게 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환 기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쪽에서 내일 당장 상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상환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었던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서 이제는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90일 단위로 최대 365일까지만 대차를 할 수가 1년이네요. 네, 1년 네. 동안 최대 1년까지만 네. 그 주식을 빌릴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90일 단위로 최대 365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담보 비율도 예전 같았으면 기관들은 105%의 담보 비율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120이었죠. 150%, 150%였나요? 150%였습니다. 150%의 담보 비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많아서 기관 105%, 개인 105% 동일한 담보 비율로 적용하도록 아예 규정을 바꿔버렸죠. 네. 그래서 양자 간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이런 거를 빼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큰 그림 보면 MSCI 선진국 지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뭐 해석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 전략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많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매도 전략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모두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매수를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공통으로 쓰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게 되면 이 롱숏 전략을 쓰는 그러니까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모두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한국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수 전략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 매수와 매도 전략을 모두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이 공매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네. 선결 요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공매도 재개가 전면 재개는 당연히 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좀 더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주식을 빌린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대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것들, 이걸 이제 시스템 개선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예. 높다고 그런 부분은 평가할 어떻게 수 좀 있습니다. 할까요? 그럼 매일 좀 확인을 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공매도가 어떤 종목에 몰릴 거냐. 사실 공매도 재개가 종목별로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네.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그거죠. 공매도가 네. 몰릴 거냐를 네.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결국은 대차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종목. 그냥 원래부터 높았는데 계속 변동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더라. 이런 종목보다는 증감. 별로 높지 않았는데 대차 잔고가 갑자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정하실 때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차 잔고를 관찰해 봤더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더라.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가 집중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항상 공매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필요 조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뭐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한 달간, 뭐 2주간에 굉장히 많이 대차 잔고가 늘었고 오늘 재개가 됐는데 급락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시장 전반에 악재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 부분 공매도와 연관이 좀 돼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차 잔고의 일단 관계. 대차 잔고의 관계는 그렇고요. 그렇죠. 대차 잔고와 공매도는 사실상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대차 잔고를 확인하시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근데 공매도는 사실 시장의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라고 네.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공매도가 몰릴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네. 것이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종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자, 지금 당국에서는 다양한 뭐 인터넷 사이트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에서 대차 잔고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매일 저녁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어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의 대차 거래 잔고 증감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 당국은 이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일단 계속 이끌어가겠다. 집중된 종목은 일단 좀 제한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5월 달까지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기준들을 완화를 해서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지금 공매도에 지금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면서 알 수 있도록 네. 예,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 해당 종목은 좀 방어해주면서 그렇습니다. 공매도의 사실, 집중 공격을. 네, 사실 이렇게 집중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하루 동안 그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자체가 금지가 되거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통계 자료들 많이 나오면은 과거에 3번의 공매도가 했다가 풀렸을 때 결과적으로 3개월 뒤에는 좀 증시는 훨씬 더 좋았다는 그렇습니다. 통계가 있는데요. 네. 자, 박사님, 오늘은 특히 공매도가 이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재개되는 날 또 트럼프의 상호간세 불확실성이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혹은 3개월 뒤 중장기적으로 이 공매도와 우리 K 증시의 방향성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일단 현재 전체적인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분명하게 조금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강화 정책들을 맞아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들 중에 쉽게 말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네. 전환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매도의 재개는 보통 그 뚜렷한 영향은 하루 이틀 정도면 대체로 다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우리가 3번의 재개 경험이 있고요. 예. 3번의 재개 경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 효과는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만 나타났었고요. 오히려 한 3개월 정도 가면 공매도 재개의 영향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라져 버리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혹은 어떤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이 발표되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을 추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전 3번의 경험에서는 3개월 이후를 살펴보면 대체로 코스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들로 3번 더 올랐더라고요. 네,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가 하락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필요성이 있죠. 네,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매일 당분간은 한 여름까지는 대차 거래 잔고 증감 4종목은 네네. 반드시 좀 확인하는 습관 기르시고요. 당분간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관심 가지는 종목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지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삼자 기본으로 체크하실 투자 습관으로. 네네. 마무리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우리가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작한다는 게 정말 엊그제 같았었는데 한 달 동안 보시고 뭐 비난적인 것들 부작용도 나옵니다.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들 또 뭐 고무적인 점들 함께 좀 논평해 주시죠. 네, 일단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약 800개 조금 안 되죠. 약 800개 종목까지 이제 거래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들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예. 거래 수요는 사실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정규 거래 시간보다는 당연히 조금 가격 변동성이 높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 거래 시간에서의 그런 이제 유동성을 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쪽 있고요. 시장,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거래하시는군요. 네네, 네. 많이들 지금 거래하시는 걸로 지금 그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시스템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 안 해본 영역이잖아요, 네네. 이전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커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조금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도 사실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전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면 어느덧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날씨가 아주 포근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또 운동을 새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운동 초보자라고 하신다면 일단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유의를 하시고요. 특히 막 체중 감량을 목표로 너무나 과한 운동, 고강도 운동 하시는 것도 또 도전도 해보시지만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